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론 해설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총론 해설은 제가 지금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지만 교육학 내용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한 번 더 같이 쭉 읽어볼 겁니다. 총론을 읽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총론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교과 교시제 혹은 교과 집중 이수제, 학령 군제, 블록 타임제, 수준별 교육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실시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이 총론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교과 집중 이수제를 쓰고 어떤 부분에서 학령 군제를 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썼을 때 효과는 무엇인지 총론에 어느 정도 이 총론 해설서이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도 알고 있다면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2015 개정 총론을 읽다 보면 어떠한 부분이 교육학에서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게 되는지 우리가 파악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요소들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교육학 내용과 연관이 되는지 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유의하면서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없으실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기준에서는 이 총론 2015 개정 총론을 바탕으로 진짜로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텐데 11월 달에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예상 문제를 찝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게 나올 거고 이 부분에서 이게 나올 거다. 왜? 이게 결국 그 2015 개정 교육과 교육학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개정 교육 과정과 연관돼서 나올 확률이 조금 높고 왜냐면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마 개정 교육 과정을 다 들고 아마 보면서 출제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 총론은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혼자 읽다 보면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어떻게 읽을 거냐면 교육과정의 2의 파트에서는 교육과정의 여기 보시면 개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교육과정 개념 부분에서는 교육과정 수준의 포인트를 두고 읽어볼 거고 2번, 3번 띄워놓고 4번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탄생하게 되는 어떤 배경과 기본 방향을 여기에서 나온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2015 개정 교육까지 추구하는 인간상 역량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역량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요소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목표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쭉 가면서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편성 운영 기준 그 다음에 편성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교과 교실제 그 다음에 교과 집중 이수제 학령 군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안 이러한 개정 교육 과정을 잘 실시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교수학습 방안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총론을 읽으면 나올 수 있는 여기서 요소들이 주로 교육 과정과 관련된 요소들 혹은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된 요소들, 평가와 관련된 요소들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총론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첫 번째 교육 과정 부분이다. 두 번째는 뭐다? 교육 평가 부분이다. 세 번째는 뭐다? 교수 학습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둬서 저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읽으면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저를 한 번만 딱 읽는다 생각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장에서는 첫 번째부터는 총론에서 정의한 교육과정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재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정의는 타일러의 교육과정 정의, 목표 중심 정의를 따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 방법을 고려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모든 조직하는 행위들이 바로 교육과정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타일러의 목표 중심 교육과정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교육 내용 성적 원리가 나왔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총론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어떤 정의에서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타일러 관점의 교육과정 그 이론을 따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전 시험에서는 타일러 관점의 교육 경험 선정 원리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유출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즈너의 표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타일러의 방법이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타일러의 어떤 교육 내용, 어떤 조직이라든지 평가 부분이 나오기보다는 그 타일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연관돼서 직결되는 게 바로 아이즈너의 표출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일러는 이 목표를 선정할 때 행동 목표를 중요시했고, 그럼 그것과 상반되는 아이즈너의 표출 목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실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혹은 목표 중심 교육과정의 정의에 따라서 그 교육과정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는 아이즈너의 표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아이즈너의 표출 목표는 나오겠지, 중요한 요소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총론 해설서에 두고 있는 거예요. 총론 해설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만약에 출제에 들어가시는 교수님들도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육과정 문제를 만들어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들고 들어가실 테니까 그 부분과 연관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찾아보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볼 거는, 두 번째 장에서 나오는 건 교육과정 수준이 나옵니다. 총론을 보시면 이 교육과정 수준은 제가 강의를 해드렸지만 여러분 뭐가 있었죠? 세 가지. 그래서 보시면 학교 국가 수준 교육과정, 그 다음에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론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교육과정 수준 부분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앙집권 체제와 지방분권 체제의 어떤 교육과정 수준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절충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각 교육과정 개발 수준의 장단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 혹은 지방 분권 체제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 이거는 매우 쉽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적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절충할 수 있는 절충적 관점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국가 수준과 학교 수준을 연계해서 가운데서 이어주는 게 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고, 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과 절충적 관점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테고, 한번 보면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함이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제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교육의 다양화, 지역화, 자율화를 위해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분권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국가에서 모든 걸 교육과정을 만들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도 하고 평가도 하고, 즉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 평가 다 했고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실행만 했다면 이제는 아니다. 그 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초중중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충적 관점이라 그랬잖아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절충할 수 있는 관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국가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국가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발표하되 그 일반적인 지침은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화된 것보다는 추상적이 좀 좋은 거예요. 왜냐면 국가 지침이 너무 구체화되고 상세화돼 버리면 어떤 학교의 자율성이나 교사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따라야 할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되
그 제공하는 방식이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갖는 게 좋다. 두 번째, 그러면 각 지역에서는 이 일반적인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 각자의 학교 특수성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학교와 이 국가를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다?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만들고 나면 거기서 국가에서 할 게 없냐?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뭘 실시해야 되죠? 반드시 장학 활동을 실시해야 됩니다. 장학. 즉 국가에서 제시한 이 세부 지침들에 따라서 실제로 그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절차들이 지역에서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지 국가 수준에서는 장학 활동을 실시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교육 내용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을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 해당 지역과 맞게 정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지역의 교육 중점을 설정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중고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위해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다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어줄 수 있는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량적 역할을 할 때는 장학자료, 교수학습 자료, 그 다음에 지역 교재 개발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즉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 교원, 주민의 욕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 해야 될 역할은 뭐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 교량적 역할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장학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 교원, 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준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내용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 수준 교육과정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뭐냐 한번 같이 본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따라서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평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중요시하게 된 게 뭐냐면 교사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1년의 교육계획 실천을 수립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의 지침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기준과 지침을 자세히 분석하는 동시에 학교의 학생, 교원, 실태, 교육 실태, 설비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 지금 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되죠?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다?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학교의 여건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실천 가능한 교육 설계도를 마련하고 그 설계도에 담긴 특색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계획 및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자뿐만 아니라 개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에 전문성 신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아마 이 부분과 연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애플의 재개념주의나 아마 백워드 모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왜냐면 교육과정을 만들어낼 때 학교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는 학교 특색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거면 교사의 전문성이 계속 중요시 여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데 국가에서 요구한 수준대로만 뭔가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학교에서 실행하는 교육과정대로 교사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지침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이 만든 것을 학교에서 교사들은 그냥 그것을 실현하고 시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 즉 문제점 측면을 언급하면
애플의 재개념주의에서 교사의 탈숙녀나라 재숙녀나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애플의 재개념주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전달을 하면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어떤 장학자료나 교재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급을 할 겁니다. 학교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럼 그 학교는 그 일반 그 국가 수준에서 만든 이 교육 과정의 어떤 자료나 교수학습 방법을 그대로 교사가 이행해야 되냐? 꼭 100%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교사의 탈숙련화와 재숙련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왜? 교사가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안목은 줄어들게 될 거고 지침대로 시행하게 되면 그리고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를 잘 전달하는 오히려 뭔가 수동적인 전제를 전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 측면을 언급하면 애플의 재개념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사의 전문성을 만약에 신장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이런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연관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냐, 그거는 백워드 모형을 제시하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왜냐하면 백워드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면 교사의 책무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실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자기 수업과 관련해서 평가를 미리 다 만들기 때문에 백워드 모형에서는 이 교사 백워드 모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교사의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뭔가 교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만약에 된다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을 서술하게 되면 애플의 재개념주의에서 교사의 탈숙련화와 재숙련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백워드 모형에서 책무성 강화,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서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의까지 한번 다 해봤습니다. 교육과정 정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 아이즈너의 표출 목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아이즈너의 표출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일러 관점 교육과정은 이미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상반되는 아이즈너의 관점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는 각 교육과정의 수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3분화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게 교육과정의 어떤 절충적 과정과 관점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교사의 전문적 능력의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의 전문적 신장의 요구와 연관해서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애플의 재개념주의에서 나올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실행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면 백워드 모형과 연관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 서술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비전, 어떠한 인재상을 만들어낼 것인가와 연관해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을 한번 제가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